내란죄의 철회를 수용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 보겠습니다. 298조 좀 띄워봐 주세요. 자꾸 흥분하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는 조근조근하게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98조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되어 있어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법원은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허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허가하지 못하는 겁니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뒤집으면 법원이 만약에 검사가 정혁진이가 빵을 훔쳐 먹었으니까 그 절도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그 공소장을 갖다가 썼는데 갑자기 아니다. 그 절도죄가 아니고 사람 때렸다. 그래가지고 폭행죄로 처벌해 주세요. 절도죄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이 됩니까? 그때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 형사소송법 298조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됩니다. 그런데 현사랑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그 소추서의 내용에 뭐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했다. 두 가지를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뭘 잘못했느냐? 첫 번째 비상계엄을 법적 절차에 맞지 않게 그 발령을 했다. 그러니까 그 탄핵 사유다. 그런데 뭐 비상계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갖다가 행사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핵심입니까? 내란죄가 핵심입니까? 내란죄가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그건 뭐랑 똑같냐면요. 국회에서 탄핵을 30번 가까이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탄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헌법에 보니까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네. 그래서 우리 한 건데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러면서 이진숙도 기각당하고 이상민은 8대빵 뭐 9대빵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감사원장 누구누구 다 그 뭐야 패소할 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 탄핵한 건데 말이 됩니까? 이진숙 같은 사람 진짜 그 방통위원장 하루 한 사람을 갖다가 그 다음에 그 제일 황당한 건요. 그 누구야 한덕수 국무총리예요.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탄핵할 사유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한 거는 탄핵할 권한이 있으니까 한 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누가 할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 헌법에 보니까 나 비상계엄 권한 있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본 거야. 한번 해본 거야. 니네도 탄핵 심판 한번 해봤잖아. 니네도 예산 다 깎아버렸잖아. 한번 깎아봤잖아. 아니 나도 그래서 비상계엄 한번 해본 건데 뭐 잘못됐냐?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니네가 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풀었잖아. 뭐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나 대통령이나 뭐 그냥 50보 100보지. 뭐 그놈이지. 똑같은 거 아닌가? 대통령이 그 민주당하고 똑같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핵심은 뭐다? 내란이다. 이게 왜 내란입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불법적이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다. 그 불법적이고 부정한 목적이 뭐다? 그건 친위 쿠데타다. 이 논리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과연 그게 인정될 수 있나 없나 한번 봐야 되겠네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를 싹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2024년 12월 14일에 통과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가 그 내란죄가 빠져 있으면 동일성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뺄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그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데 내란죄에서 지금부터는 내란죄에 대해서 심판하겠습니다. 2월 달까지는 2월 15일, 2월 13일까지는 그걸로 했는데 그 비상계엄 이야기 했는데 2월 중반부터는 시간 넉넉히 잡아가지고 뭐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그때까지 과연 진짜 내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허영 교수님 이야기가. 제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가 빠진 게 그건 뭐냐면 찐빵이 있는데 그 안에 앙꼬가 있는데 앙꼬를 갖다 싹 빼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호떡이 낫겠네. 요즘 호떡이니까 호떡 하나에 2,000원이더라고요. 근데 호떡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싹 빼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00원 다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그 장사꾼입니까? 도둑놈이지. 뭐랑 똑같냐면요. 더 적나라한 표현 제가 생각해냈어요. 뭐랑 똑같냐면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시켰어요. 짜장면 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단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저씨 짜장면 취소요. 그러면서 단무지만 깨짝깨짝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결정 그렇기 때문에 허영 교수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의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각하돼야 된다. 이건 기각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동일성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각하되고 국회에서 다시 결의해라. 다시 결의해라. 내란죄 넣어가지고 내란죄 빼가지고 다시 결의해라. 내란죄 지금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란죄 빼고 비상계엄만 가지고 다시 200석 넘게 해가지고 결의해서 그거 가지고 다시 심판해야지. 지금같이 심판해서 결론 내리는 거는 이거는 각하한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인용한다든지 심지어 기각한다고 해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최고 헌법의 태두 허영 교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 이야기에 그대로 동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어땠습니까? 1차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그 탄핵 소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꼿꼿하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또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탄핵에 찬성하는 표 던졌지. 그랬는데 그 안철수 의원 자체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만약에 내란죄가 빠졌다라고 하면 나 탄핵 찬성 안 했을 거예요. 나 찬성 안 했을 건데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안철수도. 이게 지금 헌법재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번째 내란죄 철회가 그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헌법재판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방어권 침해입니다. 형사소송법 163조 띄워봐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163조 형사소송법 163조 그거 제가 안 보내드렸나? 그거 중요한데 그러면은 하나만 좀 형사소송법 163조를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내용을 갖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163조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항은 피고인, 변호인, 검사 이런 사람들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요 규정을 꼭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2항은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피고인 등에게 미리 통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신문 참여권이 저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참여권 뭐에 대한 참여입니까? 증인신문, 신문권. 신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인에 대해서 물어볼 권리예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왜 미리 통지하여야 됩니까? 미리 통지를 해야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권리가 핵심적인 권리가 방어권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당사자가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사 소송과 달리 형사 소송은 증인의 비중이 무지하게 높거든요. 증인들이 나와서 그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판사가 그 판결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 피고인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부당하게 판결을 갖다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피고인은 반드시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간과 장소가 통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습니다. 그 증인 신문할 때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까? 변호인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정혁진 변호사를 그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가 그 전날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 재판 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어제 누가 나왔습니까? 조태용 국정원장 나왔는데,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데 횡설수설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 좀 뒤로 빠져, 내가 직접 할게.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 피청구인이 왜 직접 물어봅니까? 제일 잘 아니까.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의뢰인한테 아이고 대통령님 그때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럼 제가 뭘 물어봐야 될까요? 이걸 갖다가 정리한 다음에 물어보는 게 변호사가 하는 일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겪은 이야기잖아요. 본인이 조태용 만나고 본인이 홍장원 만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생생하고 정확하게 물어볼 수가 있지.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뭐 그냥 사업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정치만 했던 분이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잖아요. 검찰총장까지 하고 형사 재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아우 속 터져. 내가 정혁진이 저런 새끼를 갖다가 변호사로 내가 선임한 것 자체가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너 빠져. 내가 직접 할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못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문영배가. 그래가지고 거기 여자 변호사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그 여자 변호사도 열 받아가지고 저보다 한참 후배고 젊고 그런 그 변호사던데 아주 그냥 당차게 재판관한테 대들었잖아요. 대들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재판관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대통령이 그 피청구인이 직접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를, 가을양님 늘 감사드립니다,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문영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한테는 권리가 있다. 나한테는 권한이 있다. 무슨 권한? 소송 지휘권. 그런데 소송 지휘권이 중요합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합니까? 소송 지휘권은 뭐 전가의 보도입니까? 그 소송 지휘권 있으면 그걸로 사람 죽여도 됩니까? 나 지휘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법정에서는 내가 그 왕이야. 내가 넘버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저기 그 경찰 일로 오세요. 저 피고인 찔러 죽이세요. 이래도 이게 소송 지휘권입니까? 넷찐팬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지휘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권리는 실체적 권리입니까? 절차적 권리입니까? 절차적 권리잖아요. 이거는 재판장한테 어떤 권리입니까? 재판장이 재판 편하게 진행하도록 편의성을 갖다 재판장의 편의를 봐주는 권리가 소송 지휘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고인의 방어권은 어떤 겁니까? 목숨이 달린 거예요, 지금.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은요, 평생 내란죄가 유죄가 인정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한 60대 중반쯤 됐겠지. 윤 대통령 한 60 몇 살 한 60 한 대여섯 살 됐나? 만약에 윤 대통령 뭐 90살까지 산다라고 해도 100살까지 산다라고 해도 내란죄는요 무기징역밖에 없어. 사형이나. 목숨이 달린 거예요, 목숨이. 그런데 이게 탄핵 심판이 이거는 징계랑 이게 징계입니까? 이거는 형사 재판하고 똑같은 거지. 여기서 유죄 나오면요, 형사 재판에서 당연히 유죄 나오고요. 여기서 유죄 나오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유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탄핵 심판이 인용되잖아요. 그럼 대통령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정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죽을 때까지 깜빵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면서 평생을 갖다가 지내야 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럼 에헴 하고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관저로 가는 거지. 지금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단순히 징계가 아니에요. 뭐 예컨대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관 나도 장관이야. 다시 장관이야. 기각도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으면 어땠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인용이 됐어도 그 사람은요. 그냥 장관만 안 할 뿐이에요. 그냥 자기 뭐 강남에 있는 좋은 집에 가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변호사하면서 돈 더 많이 벌고 그러면 된단 말이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습니까?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요. 내란죄 수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지키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영배는 소송 지휘권 운운하지만 문영배 소송 지휘권이 요만하다라고 하면요. 요만한 거라고 하면 그 피고인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어권은 그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이 방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법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형사소송법 163조. 저 피고인한테는요 증인 신문에 대해서 반드시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 증인 신문 저 피고인이 그 피고인의 증인 신문권이 박탈된 채로 이루어진 증인 신문은 무효예요. 그거는 증거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 자체로 해가지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제가 잘합니까? 문영배가 잘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제가 옛날에 그런 책 읽어봤어. 읽어보지는 않아. 읽어봤나?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 횡강에서 북악까지 이게 전두환 대통령의 찬양하는 80년대 때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요. 지금 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극단에서 극단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변호사가 뭐 이렇게 질문을 갖다가 했는데 미흡하다고 여겨지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꼭 이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입틀 막혔잖아요. 입틀 막. 윤석열이 입틀 막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문영배가 입틀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문영배가 3분도 안 돼. 그 다음에 증인신문 할 수 있게끔 해. 못해. 이거는요. 저도 그런데 뭐 해용 교수님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만약에 헌법재판소도 1심, 2심, 3심이다. 문영배가 1심 재판장이다. 문영배가 뭐 탄핵, 인용이다. 이거 올라가면 다 깨져요. 다 깨져요. 이거는 재판 자체가 위법하게 된 것이다. 진짜 헌법재판소라도 1심, 2심, 3심 있어야 되겠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여권을 심각하게 저해한 지금 절차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허영 교수님 보시기에도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결론 딱 내려놓고 답정너예요. 답정인이에요. 답정인. 답은 정해졌어. 뭘로? 인용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짜 맞추는데 답정인도 무지무지하게 나쁜데 문영배는 거기에 뭐까지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2차원 방정식도 이게 무지하게 나쁜데 거기에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까지, 타이밍까지. 이게 윤석열은 무조건 탄핵돼야 돼. 그런데 그냥 탄핵돼도 안 돼. 윤석열은 4월 18일 이전에 반드시 탄핵돼야 돼. 4월 18일도 안 돼. 2월 달까지는 무조건 탄핵돼야 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나 헌법재판관이야.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당신 대학 어디 나왔어? 나 대학고등학교 나왔어. 당신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나 대아고등학교 나왔어. 우리 15회 카페 한번 가봤어? 재밌어. 그리고 난 다음에 너 대학 어디 나왔어? 저는 뭐 이런 데 나왔습니다. 나 서울법대 나왔어. 천하제일 서울법대 나왔어.
그 다음에 너 고시 공부 해본 적 있어? 좀 해봤는데요. 뭐 됐어? 뭐 안 됐는데요? 나 붙었어.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야 정혁진이 너 사법시험 됐어? 네 됐습니다. 몇 살에 됐어? 32살인가? 나 재학 중에 됐어 4학년 때. 너 연수원 때 성적 몇 등이야? 몇 등 했어? 저 뭐 이렇게 뭐 대충 뭐 이 정도 했습니다. 나 연수원 때 성적 10등 안에 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 평생 판사만 해가지고 나 지금 헌법재판관이야.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 딱 봐도 윤석열은 탄핵이고 딱 봐도 윤석열은 어떻게 돼야 된다? 딱 봐도 윤석열은 2월 달 내로 탄핵돼야 돼. 딱 봐도 이재명 대통령 돼야 돼. 이거 아닙니까? 문영배가 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뛰어나고 나는 공부도 잘했고 나는 커리어도 좋고 판사고 내가 법에 대해서는 니네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 무슨 당사자 방어권?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는 당사자 방어권 필요 없어. 내 소송 지휘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 헌법재판소가 많습니까? 올리자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많습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은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거의 50% 표를 얻어가지고 전체 국민은 아니지 유권자 그 투표한 사람의 그러니까 천 몇 배 대한민국 역사상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일일이 세봤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표를 제일 많이 얻은 사람 넘버원이 윤석열이에요. 넘버2는 누군지 아세요? 넘버2는 이재명이에요. 넘버3는 누군지 아세요? 넘버3가 박근혜인가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유권자가 늘어났거든. 사람도 늘어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한 사람 그 투표권자들의 연령도 낮춰지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윤석열이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고 떨어진 사람은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따지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런 사람을 문영배 같은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쟤는 무조건 그거야. 저기 무조건 탄핵이야. 답정인이야. 답정탄이야. 답정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